기초 종강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1시간 빡세게 집중해 봅시다. 아시겠죠? 왜냐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누워서 떡 먹기인데 떡 잘못 드시는 분들 체해가지고 체하신단 말이야. 진짜 쉬운 파트예요. 얼마나 쉬워. 왜냐면 벗어나지는 못해요. 법령의 내용에서, 조문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기준 시점까지 했고요. 기준 시점까지 했고 쭉 넘기셔가지고 442페이지 442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44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까지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맞죠? 그리고 기준 시점 배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주어서 배워야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죠. 가치. 감정평가가 뭔데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 맞죠? 그럼 뭐에 힘을 줘서 배운다? 가치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야,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총 3가지로 단계를 거쳐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볼게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3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치 형성. 크게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3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자, 여기 형성 요인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 일반 요인. 두 번째는 뭐? 지역 요인. 세 번째는 뭐? 개별 요인. 그러면 일반 요인은 여러분이 다 겪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금리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 지역 요인은 뭐? 수도권하고 지방. 개별 요인은 뭐? 수도권에서 특별한 상황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구, 분양가 상한제 받는 거,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 거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대상 물건에 이렇게 나와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에서 가치 하면서 앞에 무슨 가치였었어요? 5조 무슨 가치? 너 집에 간다? 수업 안 하고. 시장 가치죠. 그래서 시장 가치 자꾸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출 문제가 뭐라고 냈냐면 시장 가치가 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맨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만 하다 보니까 위에 정의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다라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아시겠죠? 요인은 3가지.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요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치가 형성되면 두 번째는요. 무엇을 겪게 되면 두 번째가 가치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발생 요인은 크게 몇 가지 아니냐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뭐? 유용성. 우리는 효용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효, 수요죠. 세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 네 번째는요? 이전성. 무슨 이전? 권리의 이전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얘네가 각각 따로 발생하면은 가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상호 결합되어 뭐다?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안 쓰셔도 돼. 뒤에 다 있어요.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뭐가 되는 거냐?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가치라고 쓰시면 돼요. 부동산 가치. 이렇게. 그래서 뭐다? 첫 번째 무슨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형광펜 이렇게 얇아. 두꺼운 걸로. 가치 형성 요인이다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 가치 발생 요인이다. 요거를 거쳐서 뭐다?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뭐? 형성 요인. 두 번째 뭐? 발생 요인. 세 번째 뭐? 부동산 가치. 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 요 가치의 원칙 13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순서 이해되시죠? 자,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지려면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뭐? 형성 요인. 형성 요인이 뭔데?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됐죠? 두 번째는 가치 발생 요인인데 여기서 설명을 좀 더 깊게 할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유용성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유용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크게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깊게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효용이 있다는 것은 주거지에서 가장 중요한 효용은 뭐겠어요, 여러분? 주거지에서 가장 중요한 효용은 뭐가 되겠어요? 편리함.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쾌적성. 맞죠? 공기 좋고 살기 편한 거. 그래서 나중에 요거 관리에 가시면 유용성과 관련해서 주거지는 뭐다? 쾌적성이 가장 효용이 크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다? 쾌적성. 됐어요? 그러면 상업지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익. 맞아요. 수익성. 맞죠? 그럼 공업은요? 물건 만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효 수요예요. 우리 이제 까먹었을 거야. 까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끊임없이 가르쳐 줄 거니까. 자, 수요의 특성 3가지 얘기해 보세요. 수요의 특성 3가지. 자, 힌트 드릴게요. 유량이에요. 흐를 유자의 유량. 두 번째, 전적 개념이에요.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세 번째 특징이 뭐? 유효 수요. 그럼 유효 수요가 뭐예요, 교수님? 유효 수요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야, 사고 싶은 뜻도 있고 사고 싶은 돈도 있어. 뜻과 돈이 동시에 있는 것을 유효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슨 수요? 잠재 수요. 돈이 있으면 뭐? 유효 수요.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구매 의사와 구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를 유효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잠재 수요 말고 앞으로 유효 수요자로 거듭나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사고 싶은 건 늘 많아요. 늘 부족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뭐다? 뜻도 있고 돈도 있다.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잠재 수요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효 수요는 뭐라고요? 뜻도 있고 돈도 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뭐? 구매 의사와 구매력을 둘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희소성이에요. 희소하다는 것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희소하다는 말 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끝. 그래야 가치가 생겨요. 서로 가지고 싶은데 귀해야 가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뭐다? 공급 부족이에요. 포인트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은
이거는 좀 미미한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고 팔 수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자, 되게 중요한 게 집에 있어요. 근데 그게 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이에요. 가치가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겠어요? 발생 안 하겠죠. 맞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족보가 있어요. 되게 유서 깊은 족보예요. 그거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걸 왜 사요? 맞죠? 권리의 이전성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전해요, 안 해요?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게 가치가 안 발생하는 거라고. 자기한테 가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다? 권리가 이전돼야 가치가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 가치 발생 요인 유유히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유유히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유유히 뭐? 발걸음을 걸어가 보시라고요. 발생 요인 뭐? 유유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유히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뛰지 않습니다. 아시죠?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잠재 수요는 뛰어야 돼. 우리는 유효 수요니까 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발생 요인 뭐? 유유히 이렇게. 유유히. 나는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용성, 유효 수요, 그리고 뭐? 희소성, 이전성. 요거 네 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동시에 발생해야 가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정리 다 했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형성 요인은 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서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세 가지였고요. 발생 요인 뭐예요? 맞죠? 유유히가 뭔데요?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 그다음에 마지막 뭐? 이전성. 그렇게. 그리고 뭐다? 상호 결합해서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 끝이에요. 되셨죠? 교재를 정리하러 가시죠. 자, 몇 페이지 하면 442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 들어오시면 그 회색 안에 있는 글자 있잖아요. 회색 박스 안에 있는 글자. 그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무슨 가치 아니다? 시장 가치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일반 요인에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뭐?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일반, 지역, 개별, 끝. 그러니까 다르게 낼 수가 없다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랬죠? 자, 일반적 요인에는 세 가지 요인 있는데, 그건 됐어요. 이거 알죠? 인구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뭐다? 투자를 많이 하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지. 행정적 요인 뭐예요? 가치가 올라가려면 김포 편입. 끝. 뭐가 어려워 이게? 그렇죠? 구리 편입.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죠. 서울시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다 그거죠. 그래서 뭐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무슨 요인인데? 일반적 요인이라고요. 요것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역 요인은 뭐예요? 지역 특성. 어려운 거 없죠? 서울하고 지방,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 맞죠? 그리고 개별 요인은 뭐예요? 특수한 상태. 맞죠? 맞아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같은 방 3개인데, 3개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1개 있는 아파트랑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랑 어디가 비싸겠어요? 당연히 2개가 비싸겠죠. 그거 개별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치 무슨 요인? 발생 요인입니다. 자, 오늘 가실 때 발걸음은 어떻게? 천천히 걸어가셔야 돼요. 막 뛰면 안 돼. 왜? 우리는 유효 수요자니까. 유효 수요자는 뜻도 있고 뭐도 있다고? 돈도 있다고.
우린 그걸 구매 의사와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생률 몇 가지? 4가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고 포인트는 뭐였어요? 상호 결합하여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개 같이 써야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부동산은 경제재의 하나로서 뭐다? 수요 측면에서 유용성과 유효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희소성, 맞죠? 요거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이거 3개 외에도 뭐 이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체크.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이 상호 결합되어 동시 충족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언제는 아니라고.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는 뭐예요? 유용성이죠. 맞아요? 그러면 효용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집은 쾌적, 상업지는 수익, 공업지는 생산. 맞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주거지는 쾌적, 편리, 상업지는 뭐? 수익, 공업지는 뭐? 생산성, 끝. 요거에 의해서 유용성이 결정된다. 살기 너무 좋아, 학군 너무 좋고, 근처에 공원 있고, 유해시설 없고, 쾌적하고, 편의시설 막 옆에 막 이렇게 막 대형 쇼핑몰 있어요. 막 얼마나 좋겠어요. 집값 싸요, 비싸요? 비싸겠지. 그 뜻이에요. 맞죠? 내가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져 막 줄을 서. 수익성이 너무 좋아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공업지, 내가 지금 뭐 만들까요? 자동차 만드는데 생산성이 너무 좋아. 그거 뭐 마구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유효수요죠. 제가 요거를 시험 치는 순간까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쓰라고 말씀드려요. 뜻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면 구매할 의사와 구매할 능력,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뜻은 의사고 구매력은 돈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험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있잖아요. 유효 수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돈! 하고 난 뒤에 생각해요. 뭐였지? 그냥 돈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 돈만 기억해. 유효 수요가 뭐예요? 그러면은 뜻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유효 수요가 뭐예요? 그러면 돈! 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뭐였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효 수요 뭐라고?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뭔데? 뜻도 있고 돈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실질적인 구매를 가진 수요를 말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오시죠. 희소성이에요. 여기만 체크하시고요. 뭐다? 부족한 상태이다. 끝. 뭐가 부족한 건데? 수요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왜 부족한데? 라고 물어봤을 때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 부증성 무슨 측면? 물리적 측면. 맞죠? 그러면 경제적, 용도적 공급으로는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릴 수 있죠. 모르시겠으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우리 간석 지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5월 달에 뭐였어요? 잼버리. 그쵸? 거기 와가지고 막 세계 청소년들이 막 텐트 치고 살고 말했죠. 거기 원래 갯벌이었다고요. 그 메워가지고 택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한 거죠. 용도 전환한 거죠. 간석지를 택지로 바꾼 거지. 근데 물리적으로는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 새만금 원래 우리 땅이었다 아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다. 맞죠? 그럼 물리적으로는 부증성 때문에 늘릴 수가 없지만 경제적,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토지는 공급 가능합니까? 이게 함정인 거예요. 토지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답하셔야 돼요.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하셔야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시겠죠? 그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토지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학군 좋은 곳,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뭐 인구 증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성입니다. 이전성은 법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가 가능해야 된다. 맞죠? 모르시면 여러분 족보 떠올려보세요. 족보. 그거 누가 사요? 물론 이전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갑자기 김씨네 족보가 갑자기 이씨네가 살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권리가 이전성이 있어야 뭐다? 가치가 발생된다.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상호 결합되어 동시 충족되어야 가치가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가치의 재원칙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치의 재원칙은 잠깐만 건너뛸게요. 그리고 453페이지 펼쳐주세요. 435페이지 펼쳐주세요. 봐봐,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여기에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별표. 복습 요것만. 그러니까 제 설명만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 넘어가시고요. 표를 통해서 복습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표를 보고 복습하시고, 헷갈리면 어디다? 지문으로 넘어오셔라. 그게 여러분 복습에 대한 속도와 그리고 시간 아끼고 뭐예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역 분석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내가 여기 호계동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뭐 우성 아파트 살 거라고. 거기서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거. 맞죠? 그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성 아파트 사는데 호계동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성 아파트를 먼저 가야 되겠어요? 우성 아파트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도 있어요. 사당동에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럼 무슨 분석 먼저 한다? 지역 분석 먼저 한다. 왜요? 학군이 좋고 쾌적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예요? 먼저 한다. 선행 분석. 됐어요? 그리고 뭐다? 이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광역적으로 보는 거고. 클것자에 볼시자네요. 크게 본다는 뜻이죠. 이해되고겠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판정. 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 분석을 해보니 호계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한 9억, 10억 정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이죠.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 기준이 얼마인데? 10억 정도에서. 그쵸?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원칙에 대해서 잘 봅시다. 여기 보면 경제적 감가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외부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경제적으로 가치가 감해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네에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죠. 막 마포에 간다 그러고, 저희 막 월드컵 경기장 가면 막 현수가 엄청 붙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무슨 아파트? 호계동. 맞죠? 유사지역은 뭐? 범계 쪽. 그쵸. 그리고 주변의 용도지역인데 이걸 우리는 동일 수급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일 수급관은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지역이라고 봤었을 때 뭐다? 평촌과 범계를 전체로 아우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포인트가 뭐냐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라는 거예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고요. 주변의 용도 지역은 동일 수급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일 수급권이 뭐냐면요. 대체할 수 있고 경쟁 관계가 성립하며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거를 지역 분석에 대한 항목들이고 특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개별 분석 들어갈게요. 개별 분석은요.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죠. 맞죠? 내가 호계동 분석하고 난 뒤에 뭐 우성 아파트 보는 거죠. 그럼 뭐다?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 맞죠? 오케이? 작게 보는 거. 그거 최유효 이용 판적, 구체적 가격 파악. 잘 보세요. 최유효 이용이 뭐냐면 최고, 최선의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잘 써라라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방을 따로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방이 2개밖에 없는 곳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부부가 방 하나 쓴다 하더라도 딸 하나, 아들한테 쪼개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판정은 나한테 최고, 최선의 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라도 방 2개면 나한테 최유효 이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치가 떨어지겠지. 맞죠? 근데 방 3개야. 그럼 뭐예요? 최유효 이용에 적합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뭐가 필요하다? 난 서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럼 뭐예요?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주고 서재 하나. 내가 서재가 필요해요. 그럼 뭐다? 방 4개짜리 사야 되겠죠. 그게 최유효 이용에 부합하는 거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 분석에서는 10억쯤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구체적 가격 얼마? 9억 8,500만 원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뭐 구체적 가격을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못 보게. 덩치가 클 때는 좀 더 가릴 수 있었는데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구체적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가 개별 난방이 아니라 중앙 난방이야. 좋아요, 싫어요? 싫죠? 맞죠? 그럼 뭐예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사실 옛날 아파트들 아직까지 그 중앙 난방 되는 아파트들 간혹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찾기 너무 힘들지만 있고. 무슨 요인? 내부, 외부. 내부 요인이죠. 맞아요? 그래서 내부 요인이니까 요거 잠깐 제가 건너뛰었는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무슨 분석? 대상 부동산. 뭐? 여기 아파트. 우성 아파트. 맞죠? 개별 부동산. 맞죠? 여기 아파트. 이 해당 아파트 탁 집어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제 원칙이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적합과 균형은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적합한데 무엇과 적합해야 돼요? 주변 환경과 적합해야 돼요. 맞죠?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들어오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합하다고 안 적합하다고? 안 적합하다고. 그래서 뭐다? 외부 요인이죠. 맞죠?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외부 요인인데 이게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13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적합의 원칙이에요. 무엇과? 외부 요인과 적합하냐를 보는 게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오케이? 무엇과 적합하냐? 외부와 적합하니. 외부의 요인들과 적합하니. 아시겠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외부 요인으로서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는요. 균형의 원칙인데, 자, 우린 요거를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뭐다? 막
보기에는 개별 난방 될 것 같은데 막 뭐다 중앙 난방이고 지하 주차장 있게 생겼는데 없는 경우 있고 맞죠? 이게 다 뭐예요? 균형의 원칙이에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부 사항 잠깐 보시죠. 자,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이란 가격을 형성하는 맞죠? 지역 분석이란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특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에 속해요? 경기 남부에 속하죠. 맞아요? 이 지역의 특성은 뭐예요? 학군이 좋다. 맞죠? 평촌 학원가 되게 유명하죠. 특성은 뭐 학군이 좋다. 지역 내의 부동산 이용 형태와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들 교육시키기 좋겠네요.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현재 상태 및 장래 동향을 파악하여 뭐다? 지역 내의 표준적 이용과 뭐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뭐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행해진다. 그래서 밑에다가 지역 분석을 선행이라고 쓰시고요. 선행 분석을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요. 개별 분석은 뭐? 후행 분석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바꿔놓으면 되게 많이 틀려요.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 다 틀려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체크하셔야 돼요.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행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다 틀려요 또.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요 원칙은 나중에 하되 자, 요거 하나만 체크. 적합의 원칙이다. 요것만 체크 하나 해주세요. 지역 분석은 뭐? 적합의 원칙. 무슨 요인 때문에? 외부 요인 때문에 적합의 원칙.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말씀드렸죠? 소각장 들어와서 적합하지 않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질문 잠깐 볼게요. 지역 분석 나왔죠? 맞아요?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 가격이에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무슨 가격?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 10억쯤 할 거야 라는 거. 맞죠? 가격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봐봐.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왔죠? 요거 두 개 바꾸면 사람들 다 틀려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죄다 틀려와요. 순서 잘 보시라고요. 네, 아시겠죠? 요건 체크 안 하고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형광펜 처리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다가 헷갈린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오세요. 아까 제가 지역 분석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해당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속하지 않은 유사 지역과 요 두 개를 포함하며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표에 오시면 잠깐만 여기 보시면 대상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의 용도지 오케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동일 수급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일한 수요와 공급의 권역이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 개념을 잡으시고 잠깐 보시죠. 이걸 자꾸 물어봐요. 미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쉬운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잘 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보죠. 지역 분석의 대상에는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지역 분석의 대상.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분석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요, 인근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인근 지역이니까는 내가 분석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뭐 분석한다고? 여기 동그라미 친거 노란색 분석한다고. 근데 옆에 이제 뭐가 붙어 있냐? 유사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대상 부동산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유사하긴 하겠죠. 그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동일 수급권이에요. 이걸 다 포함하는 뭐다?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해당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해요. 오케이?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 보다가 안 맞다 싶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지. 어디에? 여기 있는 부동산까지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도 이 대상 부동산에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소리죠. 뭐가? 대신할 수 있고 얘랑 경쟁한다 소리니까. 맞아요? 헷갈리시면 호계동, 범계동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내가 어디가 분석하는데 호계동 거, 옆 동네 뭐가 있는데 범계동. 원래 한 동네였죠. 맞죠? 그래서 뭐다?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유사 지역은 뭐다? 속하지 않은. 되셨죠? 여기에 포인트 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내가 분석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유사 지역은 유사하다는 말이니까는 속하지 아니했고, 동일 수급권이잖아요.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니까 대체와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잘 보세요. 지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죠. 거기까지. 그래서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고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그림 그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저렇게 돼서 그림을 그리는구나라는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여기다 나와 있거든, 설명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몇 개?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인근, 유사, 동일.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무슨 동? 인유동. 호계동 아니고 인유동. 지역 분석의 대상 몇 개? 세 개. 무슨 동? 인유동. 아시겠죠? 나중에 이 김해라는 곳에 가보시면 장유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때 잠깐 핫했던.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인유동. 헷갈리면 안 돼요. 인유동, 호계동 아니고 인유동. 우리 1년만 이렇게 해줘요. 지역 분석의 대상 인유동. 아시겠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자, 이렇게 하시고, 인근 지역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맞죠? 부동산 이용이 같고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기출 문제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다 틀려서 왔어요. 지역 요인 세 가지가 뭔데? 인유동. 그럼 당연히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인유동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공유하는 건데?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사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맨날 그게 하잖아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거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부동산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왜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유사품에 주의하라니까.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맞죠? 그러면은 포함된 곳이 무슨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 체크. 그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이제 동일 수급권이에요. 동일 수급권이란, 그쵸? 같은 동 하나일 수요와 공급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는 대신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가격과 경쟁한다는 소리겠네요. 그럼 나오잖아.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맞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에 있으며. 맞아요?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라는 것 체크.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자, 잠깐만. 제가 작년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 다 틀려오던데 진짜 맞춘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뭘 바꿨냐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만들었어요. 가치 발생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죄다 틀렸어요. 예상 문제였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가치 형성에. 아시겠죠? 출제위원 보고 있나? 이렇게 쓰시면 다 틀릴 겁니다. 틀리게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 발생을 바꿔보세요. 다 틀립니다. 맞춘 분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교수님 어디가 틀린 건가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상 문제 내다 보면 문제를 볼 때가 있거든요. 이거 발생을 바꿨더니 사람들 다 틀려와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스포일러 흘렸어요. 낼 거예요.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제외한다로 나올 때가 있어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건 근데 여러분 그림을 그린 걸 생각하시면 느낌 오시죠? 맞아요? 인근 지역은 포함, 유사 지역은 포함하지, 속하지 않은. 그리고 뭐다? 동일 소유권은 인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몇 가지? 3가지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인근 지역입니다. 속한 지역으로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가 욕도 많이 먹고 질문도 많이 듣고 사람들 다 틀려왔었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오세요. 그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쭉쭉 넘어오시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근 지역 생애 주기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근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천이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고 악화되는지 잘 보세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상승률 최고는 언제? 성장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키가 키가 한 달에 막 5cm씩 컸어요. 맞죠? 이게 뭐예요? 성장기에는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게 성장이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키가 가장 클 때는 어른일 때예요? 성장할 때예요? 어른이죠. 아니지. 키가 가장 클 때. 그때 뭐예요? 어른일 때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수준이 최고일 때는 언제예요? 성숙했을 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숙기에 지가 상승률이 최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상승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가 최고? 성장할 때. 우리 애기들 키 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률이 높은 거는 성장할 때고요. 지가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 성숙했을 때. 그 두 개 차이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쇠퇴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뭘로 이제 영양제 먹고 이렇게 막 건강 챙기고 하는 거죠. 그게 천이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건강했다가 어느 날은 아팠다가. 맞죠? 그게 천이기예요. 그래서 악화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뭐다? 성장과 성숙의 지가 상승률인지 지가가 최고인지 그걸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제 유사지역 넘어오시죠. 잠깐만. 넘어가지 잠깐만. 자, 기출 잠깐만요. 인근 지역이란 속한 지역으로서 동질적 지역 요인 공유.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세요. 인근 지역 생애주기 뭐?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죠. 맞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가격 수준은 맞죠? 오케이? 언제 최고예요? 성장할 때예요? 성숙일 때예요? 성숙일 때. 그럼 요거를 지가 상승률로 바꾸면 언제가 최고? 성장.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성숙할 때의 수준. 상승률은 언제? 성장할 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제 유사지역입니다.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맞죠? 가격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다. 맞죠? 인근 지역이 어디? 호계. 유사지역은 어디? 범계. 지리적 위치 달라요?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가까워도 되지만 떨어져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무엇이 포인트냐면 대상 부동산은 없어도 뭐예요? 가격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인덕원 집값이 호계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미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범계나 호계는 붙어 있으니까는 유사지역 오케이인데 생각을 해야 돼. 떨어져 있어도 뭐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 잘 보세요. 인덕원 내거리에 지하철 들어와요. 여기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인덕원 쪽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맞아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니까. 됐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쭉 넘어오시고요. 동일 수권입니다. 이것도 기출을 보시죠. 자, 유사지역이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체크. 그러면 우리 그 얘기하죠. 평촌 학원가를 가끔 강남 8학군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왜 비교하는 거예요? 유사한 특성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왜? 학군이 좋다. 우리도 이 동네에서 좋은 학교 많이 간다. 비교할 수 있겠죠. 무슨 특성 가지고? 학군이란 특성을 가지고. 됐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일 수권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라는 거 체크. 주변 용도 지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체크. 됐죠? 오케이. 그래서 동일 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신할 수 있고요. 경쟁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뭐요? 가격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뭐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최대 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뭐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먼 곳.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물어보죠. 호계 범계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최원방권, 가장 먼 데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인덕원까지 봅시다. 과천도 영향을 미칩니까? 분당? 오케이. 그럼 밑으로는 분당, 위로는 뭐 과천까지라고 봅시다. 그게 뭐예요? 동일 수권이라고.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너네 동일 수권 왜 쓰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인근 지역 포함됐죠? 근데 잘 보세요. 우성 아파트에 거래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매매 안 했으면. 없을 때. 있는데 감정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우냐? 우성 아파트가 팔렸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장가 가야 돼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엄청 싸게 판 거예요. 대폭 할인. 그렇죠. 그건 거래 사례로서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뭐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수요권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만일 사례 자료가 동일수요권 내에 유사 지역에 소재할 경우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여야 하지만 인근 지역에 속할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인근 지역에 속했어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원래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는데 인근과 유사를 비교해야 되는데 내가 인근 지역에 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 안 해도 되죠. 유사 지역 굳이 안 끌고 와도 되죠. 없으며 뭐만 개별 요인만 여기서 잘라야 돼요.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방색에 화장실 2개인지 그렇죠. 한 개는 비교해가지고 나는 화장실 한 개만 있어도 돼 이러면서 난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아 이러면서 참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 항상 뭐는 실시해야 돼요? 지역 분석은 해야 되겠지. 화장실이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상권이 좋은지 학원 그 교육열이 높은지 이거 보는 건 뭐야? 다 지역 분석이잖아. 맞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동일수요권은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하면 되고 쭉 넘어오세요. 자, 그리고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입니다. 자,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먼저 했죠? 개별 분석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동네 10억쯤 하네? 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이거를 전제로 자르셔야 돼요. 그럼 지역 분석에서 뭐 했는데?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는 거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으로 접근한다는 소리예요. 자, 최유효 이용 물어볼게요. 내가 장이 좀 안 좋아. 화장실 자주 가야 돼요. 그러면은 화장실 2개 써야 되는데 1개밖에 없다. 최유효 이용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린 그거를 최유효 이용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쓰기에 가장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형제가 있으면 방 하나만 줘도 되지만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방을 쪼개줘야 되겠죠. 그럼 방이 하나 더 많아야 될 거고 내가 서재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그럼 서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서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방 4개가 나한테는 최유효 이용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말씀드리죠. 구체적 가격 뭐예요? 9억 8,500만 원. 지역 분석은 10억쯤 할 거야. 개별 분석은 9억 8,500만 원. 그렇죠. 화장실 하나 더 있어. 얼마? 10억 2천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가격으로 접근하는 과정상의 작업을 말하며 여기 나오죠.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더욱더 구체화, 개별화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역에 표준적으로 보통 이용하는 것과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 사려면 뭐예요? 반드시 개별 분석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나한테 필요한 방이 몇 개인지, 필요한 화장실이 몇 개인지, 베란다는 있는지, 베란다를 확장했는지 이런 거 요인들이 다 뭐예요? 개별 분석이라고요. 자, 나는 베란다를 쓰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화초들도 기르는데 나는 베란다 필요 없어. 나는 확장해서 거실 넓게 쓸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다 개별 분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최유효 이용 판정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렇죠? 화장실 2개, 베란다 확장, 방 4개 이런 거. 아시겠죠? 다 개별 분석이죠.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은 좁고 작게 뭐만 본다? 내가 원하는 대상 부동산만 보니까 미시, 국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지역 분석 크게 보죠. 뭐 보는 거? 거시, 광역 이렇게. 이런 문제는 틀려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틀려 오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 절대 안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세게 얘기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틀려오면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이 업을 선택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행복할 때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합격자 이제 모임 가고 이렇게 막 합격해서 이렇게 막 댓글이나 이렇게 게시판에 달리는데 그걸 보면 되게 이렇게 짠하면서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 붙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표 하나만 보고 가요. 요거 계산 문제 나오는 감정평가 방식의 3방법인데 3방식과 7방법인데 요거 표 하나만 볼 거예요. 자, 표 하나만 잠깐만 넘어오세요. 어디까지 넘어오느냐? 어디까지 넘어오느냐면 464페이지까지만 넘어오세요. 자, 요 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요 표 하나만. 기출문제 됐고 464페이지. 재밌잖아. 그쵸? 요 표 하나만 할게요. 잘못했어요. 요 표 하나만 합시다. 자, 여기 넘어오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맨 처음에 감정평가를 가르칠 때 감정평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제적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제적 가치에 뭐가 있다고요? 가격과 임대료가 있다고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가 있다고요. 보시죠. 7방법에 맞죠? 가격, 임대료. 잠시만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 그리고 뭐? 임대료. 맞죠? 그럼 우리 나중에 이제 가치를 구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기 줄 거거든요. 선물로 줄 거예요. 우리가 기초이론에서는 제가 계산 문제를 딱히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심화 과정 가면은 계속 계산기 두드릴 거예요. 쌀집 계산기.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이게 제가 되게 치사하고 얍삽하고 얕은 수로 빠르고 쉽게 편하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가격, 임대료, 임대료죠. 맞아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방법이 몇 개가 있냐면요. 원가, 비교, 수익이에요.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한다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럼 원가 방식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비용성이 나와 있죠. 자,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길을 가다가 야, 저거 잘 들으세요. 기준 시점으로 새로 만든다면 얼마가 들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 몇 개? 2개. 가격과 임대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맨날 그 얘기하죠. 원가 얼마 안 해. 원가 얼마 안 해. 그게 뭐예요? 야, 이거 내가 기준 시점으로 새로 만들 때의 가격 조건과 임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원가 방식이에요. 뭐의 기초로 둔? 비용성의 기초로 둔. 두 번째입니다. 시장성에 나와 있죠. 시장성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여 감정평가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일산 과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감정평가는 비교 방식을 통해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자동차 거래 많이 됩니까? 많이 되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왜 안 이쁘죠? 미안합니다. 주황색이었네요. 빨간색이 뭔가 섹시하지 않았어. 뭔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했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시장상의 원리에 의한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한다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수익 방식.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수익 방식도 가격과 임대료가 있는데 잘 보세요. 수익이라는 것은 현재에 발생해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해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 환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위치로. 그럼 잘 봅시다. 수익 환원법 쓰는 거 대표적인 예가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오케이? 자, 노래를 한 곡 해보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네버엔딩 스토리죠. 부활의 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렇죠? 그럼 이 저작권은 25년에도 얼마 받을 거고 26년에도 받을 거고 그래서 뭐 향후 뭐 30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30년 받을 그 저작권의 앞날의 장래 수익을 고려하여 기준 시점으로 평가한다면 얼마인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원가법은 새로 짓는 거, 시장성은 거래를 통해서 생기는 방법, 수익 방식은 뭐예요? 앞으로 벌 거 포함해서 기준 시점. 내가 현재란 말 안 쓰고 있죠, 지금. 지금이란 말 안 쓰고 있죠. 기준 시점에 얼마인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 임창정이라는 가수 알죠? 그분이 저작권을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그때 학교원 선생님 머릿속에는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받았을까? 소주 한 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쵸?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했을 테니까. 맞죠? 그래서 학교원 선생님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학교론에 미쳐있는 자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은 몇 개? 3개로 하는데 잘 보세요. 가격 구하면 원가법이에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산가액 옆에다가 계산 문제라고 쓰세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이제 쓰세요. 설명 재밌게 들어서 써야지 이제. 됐어요? 자, 임료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공식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색깔 다 구분해드리는 이유 아시죠 지금? 임대료는 잘 보세요. 공식을 외워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하세요. 초대가 필요하다. 누구 초대하는 건데요? 임대료 받기 위해서 누구 초대? 임차인. 오케이. 그렇게 외워야 안 헷갈려요. 됐죠? 원가 방식의 적산 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인데 조건이 뭐예요? 임대료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비교 방식은 3가지인데 원래는 여러분 요거 2개밖에 없었어요. 거래사례 비교, 임대사례 비교.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요것만 계산 문제 나와요. 공간이 없으면 여기다 쓸게요. 요거 계산 문제 나와요. 근데 나중에 가면 교수님 학개론 계산 문제가 약 9문제에서 10문제 나오는데 가장 쉬운 문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왜?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기준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상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래해 놓은 사례들을 비교하여서 감정평가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뭐 구할 때? 가격 구할 때. 맞죠? 그리고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거래사례 곱하기 사정보정 곱하기 시점보정 곱하기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만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계산할 때는 거래사례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2번째입니다. 사정보정이 여러분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가 결혼을 해야 돼서 시장 가격보다 내가 3억 싸게 팔았어요. 이거 정당하게 감정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맞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그때 사정보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곱해서. 그러면 사례들은 다 사정보정이 있겠네요. 그게 거래사례든 임대사례든. 맞죠? 그래서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은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죠. 왜요? 야, 저거 거래사례가 10년 전에 있었어.
그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점수가 맨날 되겠죠. 그거고요.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가 있죠. 일반, 지역, 개별. 맞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랑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 사례는 계산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이것도 계산 문제.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오케이? 나온 거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상승이거나 우세면 1에서 더해서 곱하면 되고요. 하락이거나 열세면 1에서 빼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는 거라서 계산 문제이지도 않아 사실은. 저는 계산 문제를 솔직히 안 봐요. 그냥 숫자를 쓸 뿐이지. 그래서 그것만 숫자만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우리 이거 해본 적 있죠? 기준 이거 해본 적 있죠? 맞아요? 기준 해본 적 있죠? 그럼 얘는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죠? 보정 있다 없다? 보정이 고치는 거잖아요. 보정 있다 없다? 보정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정 보정이 없는 거는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오케이? 자, 저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비교 방식에 있다고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문제를 냈어요. 사람들 다 틀려서 왔어요. 환장하겠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 공시지가 기준 이거 했잖아요. 안 틀려요. 시험장에서 하시면 안 되고 시험장에서 하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오겠죠. 하지만 뭐다? 기준 하시면은 사정 보정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했는데 우리 애가 장가 간다고 3억 싸게 팔았어요. 그거 사정 보정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뭔데? 언제나 기준이잖아. 얘는 기준이라고. 얘를 가지고 개별 부동산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 기준은 뭐가 없다? 인정사정 없다. 됐죠? 기준은 뭐가 없다? 인정사정 없다. 무슨 기준이? 공시지가가. 그렇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땅의 가격. 공시지가 기준은 뭐가 없다? 사정보정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랑 뭐만 한다? 사정보정 없으니까 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여기 자꾸 나오더라고. 그 밖에 보정 요인. 이게 나와요. 사정 보정은 없는데 그 밖에 보정 요인을 넣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32회 시험에서 첫 등장했는데 이거는 사정 그 밖에 보정 요인이 그냥 나와서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은 뭐가 없다? 사정 없다. 사정 안 봐준다고요. 인정 사정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딱 떴는데 밑에 사정 보정이 보인다.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 가액이에요. 수익 환원법이죠. 너 앞으로 벌 수 있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아까 노래 불러드렸죠? 대표적인 예로 저작권을 수익 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노래 한 곡 불러드리면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순수익이죠. 맞아요? 순영업소득.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인데 무슨 현금 흐름?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읽으시면 돼요. 무슨 현금 흐름? 아니, 요거 두 개만 읽으라고. 영업 현금 흐름. 현금 흐름에 두 가지가 있죠. 영업할 때 현금 흐름과 팔아먹었을 때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그래서 왜 제가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수익 가액 구할 때, 수익 환원법 구할 때 뭐예요? 써먹어야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순수익을 되게 많은 곳에서 써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도 쓰고요. 여기서 쓰고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냥 공식이니까 들어만 두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원가법에서는 초대 곱하고 필요경비 더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구하려고? 임대료 구하려고. 맞죠? 근데 수익 방식에서는 두 가지만 더하면 돼요. 수익이 어떻다고요? 필요하네. 이렇게. 됐어요? 수익 환원법에서는 수익 분석법에서는 뭐가? 수익이 필요하네. 뭐 구하려고?
임대료 구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원가법에서는 초대가 필요했죠.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이 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 여기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비교 방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앞에다가.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래사례 나왔다가 공시지가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계산 문제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수익환원법에서 적산가액 구하는 거랑 수익 방식에서 수익가액 구하는 것은 경년을 기준으로 홀수해에는 원가, 짝수에는 수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규칙이 깨졌어요. 32회, 33회 연속으로 수익가액이 나왔고요. 34회에 얘가 나왔어요. 원래는 한 해를 이렇게 경년으로 거머쥐면서 나왔거든요. 패턴이 있었어. 근데 그 패턴이 3년 전에 깨졌어요. 그래서 찍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세요. 둘 다 해야 되죠.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나중에 한 가을쯤 지나면 제가 조금 더 힘을 줘서 봐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얘는 매년 나오는 거니까 됐고, 요거 수익가액, 적산가액 구하는 거랑 수익가액 구하는 것도 함께 계산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몇 방식? 3방식. 뭐가 있다? 원가, 비교, 수익이 있다. 원가에 가격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 가격 구할 때는 우리 무슨 방법으로?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뒤에 가는 계산 문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는 적산법으로서 적산 임료 구하는 것인데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식 알면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이 중에서 사장 보정이 없는 건 뭐? 공시지가, 기준법. 나중에 나오시면 더하고 곱하시면 돼요. 문제 너무 쉬워요. 한 번만 설명드리면 끝나요.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이죠. 맞죠? 그래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저작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그거 내년에도 1억, 내후년에도 1억 받는 거 할인하면 얼마냐고. 그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수익환원법 쓰는 것은 무형자산은 다 그거 쓰겠네요. 맞죠? 지적재산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코카콜라 이런 건 어마어마하겠죠. 애플 엠블렘 어마어마합니다. 상표권이 실제로도. 그거만이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수십조 나오겠죠. 그런 것들처럼. 아시겠죠? 그것만 개념 잡고 가시고요. 수익분석법은 왜 분석합니까? 임대료 받으려고요. 공식은 뭡니까? 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의 3방식과 7가지 방법이에요. 원래 6방법이었는데 뭐가 추가된 거예요? 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을 어디에 넣어서? 비교 방식에 넣어서.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개념 잡고 문제풀이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기본 이론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이론 첫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마무리 종강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갈 거예요. 심화 과정 처음부터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안 했던 거 하고 또 뭐다 시험에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예상될 만한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강이라고 좀 긴 시간까지 수업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